어서 오세요. 이야기 사랑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재미있는 사연 혹은 가슴 뭉클한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편안하게 자리 잡고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곧 시작합니다. 김민주는 빛바랜 경비원 제복을 입고 낡은 새벽 상가 단지를 순찰했다. 한때는 번화했을지 모르나 지금은 시간의 때가 켜켜이 쌓여 퇴락한 이곳의 밤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다. 그의 발걸음은 유령처럼 소리 없이 규칙적이었고 피곤함 뒤에 숨겨진 날카로운 시선은 어두운 구석과 흔들리는 그림자들을 샅샅이 훑었다. 10년간의 군 생활, 특히 최정계 특수부대에서의 시간은 그를 다른 종류의 인간으로 초인적인 감각을 지닌 전투 기계로 단련시켰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저 평범한 김민준, 더 빠듯한 월급을 받는 경비원이자 과거를 묻고 단조로운 일상에서 평화를 찾으려는 한 남자일 뿐이었다. 이 황량하고 느릿한 상가 단지는 그런 그에게 완벽한 은신처처럼 보였다. 어둠이 짙게 깔린 상가 한쪽 구석,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간신히 온기를 전하는 곳에 박할머니의 작은 포장마차가 자리 잡고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 국물과 먹음직스럽게 구워지는 떡볶이 냄새가 허기진 밤의 정취를 자극했지만 오늘 밤 포장마차 주변의 공기는 유난히 싸늘했다. 최성진이라는 20살 남짓의 젊은이가 이끄는 한 무리의 불량배들이 박 할머니를 둘러싸고 시비를 걸고 있었다. 그들은 이 구역에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듯 일부러 목소리를 높이고 거친 행동을 일삼았다. 할멈, 오늘 장사 공치는 거 아니야. 자릿세는 준비됐나? 최성진이 기름진 머리를 쓸어 넘기며 비아냥거렸다. 그의 옆에 선 2명의 패거리도 희죽거리며 할머니를 압박했다. 박할머니는 주름진 얼굴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 채 애써 침착하게 대꾸했다. 성진군, 내가 매달 꼬박꼬박 내고 있지 않나. 이번 달 것도 곧 마련될 걸세. 곧이 언젠데 우리가 자선사업가인 줄 알아. 패거리 중 하나가 할머니의 좌판을 발로 툭 찼고 몇 개의 꼬치와 그릇들이 바닥으로 떨어져 깨졌다.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김민주는 순찰 경로를 따라 그 광경을 목격했다. 그의 미간이 저도 모르게 찌푸려졌다. 또 저놈들이다. 이 구역에서 좀도둑질이나 하찮은 폭력으로 소란을 피우는 그야말로 동네의 양아치들이었다. 평소라면 못 본 척 지나쳤을지도 모른다. 그는 더 이상 정의의 사도가 아니었고 불필요한 마찰은 피하고 싶었다. 하지만 오늘 밤 깨진 그릇 조각처럼 산산이 부서지는 할머니의 표정을 본 순간 그의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그것은 잊고 지냈던 혹은 잊으려 애썼던 어떤 감정이었다. 그는 천천히 포장마차 쪽으로 다가갔다. 발소리를 죽였지만 최성진 무리는 새로운 인물의 등장을 금방 알아차렸다. 에저이, 저기 경비 아저씨 오네. 우리 일에 참견하시려고. 최성진이 김민준을 아예 위로 훑어보며 조롱하듯 말했다. 그의 눈에는 김민준의 다소 마른 체형과 평범한 경비원 복장이 하찮게 보였을 것이다. 김민준은 최성진의 도발적인 시선을 무시하고 박 할머니에게 다가가 물었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할머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평범한 경비원의 그것과는 달랐다. 박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려 했지만 최성진이 먼저 끼어들었다. 아저씨, 여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갈 길 가시지. 괜히 젊은 애들 노는데 끼어들었다가 다치지 말고
젊은 애들 노는 거라고 하기엔 할머님 표정이 좋지 않으신데 김민준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깨진 그릇 조각들로 향했다. 아, 이거 할멈이 실수로 떨어뜨린 거야. 우리가 좀 도와주려던 참이었고, 안 그래, 할멈? 최성진이 박할머니의 어깨를 위협적으로 감싸며 말했다. 할머니는 겁에 질린 눈으로 김민준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 손 놓지. 김민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이번에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최성진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애 먹으라고 이 아저씨가 지금 명령하는 거야? 야, 너네 들었냐? 경비 아저씨가 나한테 명령을 한단다. 패거리들이 키득거렸다. 최성진은 김민준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그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툭툭 쳤다. 아저씨, 아직 군대물 덜 빠졌냐? 여기가 군대인 줄 알아? 계급장이라도 달고 오셨나? 그 말은 김민준의 심기를 건드렸다. 군대물. 그 지긋지긋한 과거를 상기시키는 단어였다. 그는 조용히 최성진의 손가락을 잡아내렸다. 아주 부드러운 동작이었지만 최성진은 순간적으로 손목에 느껴지는 강한 악력에 얼굴을 살짝 찡그렸다. 폭력은 좋은 해결책이 아니네. 젊은이, 그리고 할머님께 사과하게. 사과, 내가 왜 이 아저씨 웃기네. 야, 너희들, 이 아저씨 정신 좀 차리게 해드려야겠다. 최성진이 손짓하자 옆에 있던 두 명이 이 김민준을 향해 달려들었다. 한 명은 주먹을 휘둘렀고 다른 한 명은 발길질을 시도했다. 박할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김민준은 첫 번째 주먹을 피하며 상대의 팔을 잡아당겨 몸의 중심을 무너뜨렸다. 동시에 두 번째 발길질을 가볍게 옆으로 흘리며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두 명의 불량 배는 제대로 된 저항 한 번 못 해보고 바닥에 나뒹굴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짧은 신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들의 동작은 허술했고 힘만 앞선 공격은 김민준에게는 어린아이 장난과 같았다. 그는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상대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히지 않으면서 상황을 제압했다. 최성진은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자신의 부하 두 명이 순식간에 나가떨어진 것이다. 그것도 저 왜소해 보이는 경비원에게. 하게 무슨. 이제 사과할 건가? 김민준의 차분한 목소리가 최성진의 귀에 꽂혀있었다. 최성진은 분노와 당혹감에 얼굴이 벌개졌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행인 몇몇이 멀찍이서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여기서 더 소란을 피우는 것은 불리했다. 두고 보자. 이 자식. 오늘 일은 절대 그냥 안 넘어갈 테니까. 최성진은 바닥에 쓰러진 부하들을 일으켜 세우며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어둠 속으로 황급히 사라졌다. 그들의 뒷모습에는 분함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다. 소동이 끝나자 포장마차 주변에는 다시 정적이 감돌았다. 박할머니는 여전히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지 못한 채 김민준을 바라보았다. 괜찮으십니까? 할머님. 고맙네 젊은이. 정말 고마워. 할머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자네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김민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바닥에 떨어진 깨진 그릇 조각들을 줍기 시작했다. 할머니도 황급히 그를 도왔다. 이런 건 내가 해도 되는데. 괜찮았습니다. 그릇 조각들을 치우는 동안 할머니는 계속해서 김민준을 힐끗힐끗 쳐다보았다. 방금 전 그가 보여준 모습은
평범한 동네 경비원의 그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절도 있고 간결한 몸놀림, 상대의 허점을 정확히 파고드는 움직임,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침착함. 할머니는 수십 년 전 전쟁의 상은이 차에 가시지 않았던 시절 잠시 인연이 닿았던 한 젊은 군인의 모습을 어렴풋이 떠올렸다. 그 군인도 지금의 김민준처럼 과묵했지만 눈빛만은 강렬하게 살아있었다. 젊은이, 혹시 할머니가 무언가를 물어보려다 말고 입을 다물었다. 너무 터무니없는 생각이라는 듯 고개를 살짝 저었다. 김민주는 할머니의 시선을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평범한 경비원으로 돌아온 듯 묵묵히 주변을 정리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방금 전의 짧은 충돌로 인해 잔잔했던 호수 표면에 파문이 일듯 과거의 편린들이 떠오르고 있었다. 최성진이 던진 군대물 아직 덜 빠졌냐? 는 말은 마치 저주처럼 그의 귓게 맴돌았다. 그렇다. 그는 아직 군대의 물을 빼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영원히 빼낼 수 없을지도 몰랐다. 그것은 그의 일부가 되어버렸으니까. 저놈들 분명 다시 찾아올 걸세. 박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에게 해코지라도 하면 어쩌나? 걱정 마십시오. 할머님, 제 일인데요. 김민주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는 이제껏 애써 억눌러왔던 특수부대원의 본능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오늘 밤의 일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그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다. 놈들의 눈빛에는 단순한 분노 이상의 것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굶주린 늑대의 눈빛, 먹잇감을 놓치지 않으려는 집요함이었다. 김민주는 순찰을 계속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섰다. 밤은 더욱 깊어졌고 상가 단지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졌다.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이제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던 미세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평화로운 일상이라는 가면 아래 숨겨져 있던 그의 진짜 모습이 원치 않는 사건을 통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한 밤이었다. 지난밤의 짧았던 충돌의 여우는 마치 유령처럼 김민준을 끈질기게 따라다녔다. 그의 선잠은 최성진의 도전적인 눈빛, 그릇 깨지는 소리, 박할머니의 겁에 질린 얼굴 같은 단편적인 이미지들로 얼룩졌다.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는 더 끔찍한 기억의 파편들이 끼어들었다. 쓰러진 전우들의 얼굴, 포탄의 굉음, 전장의 공기를 가득 메웠던 비릿한 피냄새. 그는 식은땀에 등을 적신 채 벌떡 일어났다. 아직 동이 트려면 멀었지만 그의 허름한 자취방 안의 어둠은 평소보다 더 짙고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그 기억들을 묻어버리려 영혼 깊숙한 구석에 가둬두려 애썼다. 하지만 사소한 충돌, 하찮은 도발 한마디에도 그가 쌓아올린 허술한 방어벽은 쉽게 금이 갔다. 김민주는 찬물로 세수를 하며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으려 했다. 거울 속에는 잠 못 이룬 밤의 흔적이 역력한, 지치고 조금은 수척해진 남자가 서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형형했다. 특수부대에서 배운 자기 통제 기술이 아니었다면 그는 아마 진작에 무너졌을 것이다. 그는 제복으로 갈아입고 평소보다 조금 일찍 근무지로 향했다. 어쩌면 익숙한 일과가 이 불안감을 덜어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이었다. 한편 전날 밤 김민준에게 호되게 당한 최성진은 분을 사귀지 못하고 있었다. 두 명의 부하와 함께 그는 자신들이 속한 조직,
흥룡회의 아지트 중 하나인 변두리 노래방으로 향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유흥업소였지만 지하로 내려가면 조직원들이 회합을 갖거나 비밀스러운 거래를 하는 은밀한 공간이 펼쳐졌다. 최성진은 그곳에서 중간 보스격인 독사 박철민을 만났다. 박철민은 30대 중반의 나이에 이미 잔인함과 교활함으로 조직 내에서 빠르게 입지를 다진 인물이었다. 그의 팔뚝에는 꿈틀거리는 검은 용 문신이 새겨져 있었고 눈빛은 언제나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 차갑고 냉혹했다. 성진이냐 이 시간에 웬일이냐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박철민은 술이 몇 병 나뒹구는 테이블에 앉아 부하들과 노닥거리고 있다가 최성진의 엉망인 몰골을 보고 물었다. 최성진은 자존심이 상했지만 사실대로 보고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지난밤 새벽 상가에서 있었던 일을 부풀리지도 줄이지도 않고 이야기했다. 물론 자신들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부분은 슬쩍 빼놓았다. 웬 경비원 놈 하나가 갑자기 나타나서 시비를 걸더니 저희 애들 둘을 순식간에 작살냈습니다. 저도 손목을 다쳤고요. 그는 살짝 부은 손목을 내보였다. 그놈 보통 솜씨가 아닙니다. 눈빛도 그렇고 아무래도 전직 형사나 용병 출신 같습니다. 박철민은 흥미롭다는 듯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다. 경비원이라고 그 늙다리 상가에 그런 물건이 있었나? 네, 그렇습니다. 박할망구 포장마차 앞에서 일이 벌어졌는데 그놈이 할망구를 감싸고 도는 것 같았습니다. 박할망구. 박철민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 이름은 그에게도 익숙했다. 매달 상납금을 꼬박꼬박 바치지는 않지만 워낙 영세한 노인이라 조직에서도 크게 건드리지 않고 내버려 두는 존재였다. 그 할망구 뒤에 누가 있다는 소리는 못 들었는데 혹시 네가 잘못 본 거 아니냐? 그냥 좀 싸움 잘하는 동네 아저씨일 수도 있지. 아닙니다. 철민이 형님. 분명합니다. 그놈 움직임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마치 훈련받은 사람처럼요. 최성진은 김민준의 간결하고 치명적이었던 동작을 떠올리며 몸서리를 쳤다. 박철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영역에서 허락 없이 누군가가 자신들의 위신을 깎아내리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었다. 그것이 누구든 대가를 치러야 했다. 더군다나 최성진은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구역의 하부 조직원이었다. 그의 체면이 깎이는 것은 곧 자신의 관리 능력에 흠집이 가는 것이기도 했다. 그 경비원이란 놈 인상차기는? 최성진은 김민준의 마른 체형, 짧은 스포츠형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깊고 차가운 눈빛을 상세히 설명했다. 알았다. 일단 너희들은 당분간 그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내가 사람을 보내서 그놈이 어떤 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만약 내 말대로 뭔가 있는 놈이라면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될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냥 별 볼 일 없는 놈이 내 놈들을 가지고 논 거라면 박철민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땐 내 놈들부터 각오해야 할 거다. 최성진은 침을 꿀꺽 삼켰다. 박철민의 분노를 사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었다. 그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형님. 박철민은 손짓으로 그들을 물러나게 하고는 담배를 하나 꺼내 물었다.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며 그의 얼굴을 가렸다. 경비원이라? 그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이 바닥에서 별의별 인간들을 다 겪어봤지만 자신들의 영역에서 이런 식으로 정면으로 맞서는 배짱 좋은 경비원은 처음이었다. 어쩌면 정말 최성진의 말대로 물건일지도 몰랐다.
그렇다면 더욱 흥미로웠다. 길들여지지 않은 맹수는 사냥하는 맛이 있으니까. 한편 박할머니는 지난밤의 충격에서 벗어나 평소처럼 포장마차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김민준의 모습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그 젊은 경비원의 과묵함, 위기의 순간에 보여준 대담함,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슬퍼 보이는 깊은 눈매, 그 모든 것이 수십 년 전, 전쟁이 끝난 직후 폐허 속에서 우연히 만났던 한 젊은 병사를 떠올리게 했다. 그때 할머니는 지금보다 훨씬 젊었고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고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다 쓰러져가는 폐가에서 심한 부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어린 병사를 발견했다. 그는 거의 죽어가고 있었다. 할머니는 며칠 밤낮으로 그를 간호했다. 얼마 안 되는 음식과 약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기도 했다. 젊은 병사는 기적적으로 회복했지만 정신을 차린 후에도 자신의 이름이나 소속에 대해서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단지 고맙다는 말과 함께 언젠가 이 은혜를 꼭 갚겠다는 약속만을 남기고 홀연히 떠났었다. 그 후로 수십 년이 흘렀고 할머니는 그 병사의 얼굴조차 가물가물해졌지만 그의 강렬했던 눈빛과 굳게 담은 입술만은 잊지 않고 있었다. 김민준에게서 그 젊은 병사의 그림자를 느낀 것은 우연일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너무나 많은 세월이 흘렀고 세상에는 닮은 사람도 많았다. 하지만 김민준이 불량배들을 제압하던 모습, 특히 그 간결하고 정확한 손놀림은 군인, 그것도 보통 군인이 아니라는 확신을 주었다. 어쩌면 그는 자신처럼 과거의 아픔을 숨기고 조용히 살아가려는 사람일지도 몰랐다. 그날 저녁, 김민준이 순찰을 돌며 포장마차 근처를 지나갈 때 박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그를 불렀다. 젊은이, 잠깐 이리 와서 따뜻한 어묵 국물이라도 한 그릇 하고 가게? 김민준은 잠시 망설였다. 그는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꺼렸다. 하지만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떠오른 따뜻한 미소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말없이 다가가 자리에 앉았다. 어제는 정말 고마웠네. 덕분에 아무 일 없었어. 할머니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 한 그릇을 내밀며 말했다. 별 말씀을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도 보통 경비원 같지는 않던데 혹시 예전에 운동 같은 거 했었나?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민준의 눈빛이 순간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그는 곧 평정을 되찾았다. 그냥 건강을 위해서 조금 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의심은 더욱 커져갔다. 김민준 역시 할머니와 마주 앉아 있는 동안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다. 처음에는 단순한 연민이나 동정심이라고 생각했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눈빛과 나지막한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어떤 기운이 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혹은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다시 찾은 듯한 느낌.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그 자신도 알 수 없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지만 따뜻한 침묵이 흘렀다. 김민주는 뜨거운 국물을 천천히 마셨다. 평범한 어묵 국물이었지만 유난히 깊은 맛이 느껴졌다. 마치 어머니가 끓여주던 그런 맛이었다. 그가 아주 어렸을 때 기억조차 희미한 시절의 맛. 어둠이 짙어지면서 상가단지에는 다시 정막이 감돌았다. 하지만 그 정막 아래에는 꺼지지 않은 불씨처럼 새로운 갈등과 과거의 인연들이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김민준의 평온했던 일상은 이미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폭풍의 눈으로 점점 더 깊이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박철민이 보낸 탐색의 눈길이 어둠 속에서 그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새벽 상가 단지에 깡다구 있는 경비원에 대한 소식은 박철민의 보고를 통해 흥룡회 보스 조태구의 귀에까지 신속하게 들어갔다. 40대 중반의 조태구는 단정하게 빗어넘긴 희끗희끗한 머리칼과 값비싼 정장을 항상 깔끔하게 차려입어 언뜻 보기에는 암흑가 보스라기보다는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였다. 하지만 금태 안경과 상대를 깔보는 듯한 상투적인 미소 뒤에는 무자비하고 교활한 두뇌와 한치의 관용도 모르는 심장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도심 한복판의 위풍당당한 건물 최상층에 위치한 호화로운 사무실에서 붉은 와인을 음미하며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조태구에게 이 도시는 거대한 체스판이었고 그는 그 말들을 조종하는 플레이어였다. 그가 구축한 질서에 대한 아주 작은 교란조차 그를 불쾌하게 만들었다. 경비원 하나 때문에 내 조직원 둘이 나가 떨어지고 최성진 그놈은 손목까지 다쳤다고 조태구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지만 그 안에는 싸늘한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박철민은 그의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송구합니다. 보스, 제 관리 소홀입니다. 관리 소홀이라기보다는 내 놈들 실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겠지. 조태구는 와인잔을 천천히 돌리며 말했다. 그 경비원, 뒷조사는 해봤나? 예, 네. 사람을 붙여봤습니다. 이름은 김민준, 나이는 30 중후반으로 보이고 몇 달 전부터 그 상가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행적은 아직 뚜렷하게 잡히는 게 없습니다. 마치 갑자기 나타난 사람 같습니다. 갑자기 나타나 이 서울 바닥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나. 조태구는 코웃음을 쳤다. 어쨌든 듣자 하니 박할망구를 감싸고 돌다가 일이 커진 모양인데 그 늙은이가 뭐라고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 거지. 그것까지는 아마도 단순한 정의감이나 객기일 수도 있습니다. 조태구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영역에서 그의 허락 없이 그의 조직원들에게 도전하는 행위는 곧 자신에 대한 도전이었다. 특히 최성진 같은 하찮은 녀석들이 당했다는 사실 자체가 흥룡회의 위신을 깎아내리는 일이었다. 그는 이런 일을 절대 용납할 수 없었다. 좋다. 그 김민준이라는 놈에게 경고를 좀 해줘야겠군. 우리가 누구인지, 함부로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알려줘야지. 하지만 너무 요란하게는 말고 아직은 그놈이 어떤 패를 숨기고 있는지 모르니까 일단 박할망구부터 슬슬 압박해봐. 그 경비원이 또 나서는지 지켜보자고. 알겠습니다. 보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박철민이 대답하고 물러났다. 조태구는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입가에 냉혹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이런 식의 길들이기를 즐겼다. 상대가 저항할수록 그리고 그 저항을 꺾었을 때 느끼는 쾌감은 그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극이었다. 김민준이라는 이름 모를 경비원. 그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조태구는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새벽 상가 단지에는 보이지 않는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박 할머니의 포장마차 주변에서 자잘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다. 누군가 밤중에 포장마차 천막을 칼로 그어놓기도 했고 식수 탱크에 오물을 투척하기도 했다. 심지어 할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좌판의 물건들이 어지럽혀지고 현금이 일부 사라지는 일도 있었다. 경찰에 신고해도
좀도둑의 소행으로 치부될 뿐 뚜렷한 증거를 찾기는 어려웠다. 김민주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것은 명백한 경고이자 협박이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박할머니를 넘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그는 순찰 시간을 늘리고 특히 박할머니의 포장마차 주변을 더욱 세심하게 살폈다. 하지만 상대는 교묘하게 그의 감시망을 피해 괴롭힘을 계속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할머니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는 것 같았다. 박할머니는 눈에 띄게 수척해졌다. 그녀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듯했다. 김민주는 그런 할머니를 볼 때마다 죄책감과 분노를 느꼈다. 이 모든 일이 자신 때문에 시작된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는 흑룡회라는 조직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과거 군 시절에 정보망을 동원할 수는 없었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정보를 캐내는 그만의 방식이 있었다. 며칠 밤낮으로 발품을 팔고 뒷골목의 정보원들을 접촉한 끝에 그는 흑룡회의 실체에 대해 어렴풋이나마 파악할 수 있었다. 생각보다 훨씬 거대하고 체계적인 조직이었다. 도박, 유흥, 사채, 심지어 마약 밀매에도 손을 뻗치고 있었으며 정계와 경찰 내부에도 연줄이 있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최성진 같은 동네 양아치들은 그저 조직의 말단에 불과했다. 어느 날 저녁, 김민주는 평소처럼 박할머니의 포장마차에 들러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을 시켰다. 할머니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그늘진 얼굴은 감출 수 없었다. 할머님, 요즘 힘든 일 많으시죠?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할머니는 김민준의 말에 손을 저었다. 아닐세, 젊은이. 자네 탓이 아냐. 원래 세상 일이라는 게 다 그렇지. 좋은 날이 있으면 굳은 날도 있는 법이야.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자네를 보면 오래전에 헤어진 아들 생각이 나서 그 아이도 자네처럼 과묵했지만 속정이 깊었지. 김민주는 아무 말 없이 국수를 먹었다. 할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가슴을 울렸다. 그때 할머니가 무심코 자신의 팔에 난 오래된 흉터를 매만지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 흉터는 아주 오래전에 다친 건데 덧나서 고생을 많이 했지. 그때 어떤 젊은 군인이 약초를 구해다 줬는데 그 약초 덕분에 살았어.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희미하지만 그 군인의 눈빛만은 아직도 생생하다네. 김민준의 젓가락질이 순간 멈칫했다. 약초, 흉터. 그의 뇌리를 스치는 기억의 파편들이 있었다.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을 여의고 친척 집을 전전하다가 못 이기고 뛰쳐나와 산속에서 길을 잃었던 기억. 며칠을 굶주리고 헤매다 탈진해서 쓰러졌을 때 누군가 자신을 발견하고 간호해 주었던 희미한 기억. 그때 자신은 고열에 시달리며 거의 의식이 없었지만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이 있었다. 따뜻한 손길, 그리고 귓가에 맴돌던 자장가 소리. 할머님. 김민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혹시 그 군인이 다쳤던 곳이 왼쪽 어깨였습니까? 할머니의 눈이 커졌다. 자네가 그걸 어떻게... 그리고 그분이 항상 흥얼거리시던 노래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할머니는 잠시 과거를 회상하는 듯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낮은 목소리로 오래된 자장가 한 구절을 읊조렸다. 그 순간 김민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것은 그가 아주 어릴 적 어머니가 자주 불러주시던 자장가였다.
부모님을 잃은 후로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래서 거의 잊었다고 생각했던 그 멜로디, 그, 그 자장가를 어떻게? 김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김민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가의 물기가 어렸다. 자네였구나. 그때 그 아이가 정말 자네였어. 김민주는 할 말을 잃었다. 수십 년 동안 찾아 헤매던 은인. 아니, 그에게는 어머니와도 같은 존재였다.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바로 눈앞의 박 할머니였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혹은 잊으려 애썼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 같았다. 할머님, 그의 목소리가 잠겼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포장마차의 희미한 불빛 아래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기적 같은 재회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김민준에게 박할머니는 단순한 보호의 대상을 넘어 자신의 과거와 연결된 유일한 끈이자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할 소중한 사람이 되었다. 그 순간 김민준은 결심했다.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치지 않겠다고. 흑룡회든 그보다 더한 악당이든 그 누구도 박할머니를 건드릴 수 없도록 만들겠다고.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괴로워하는 패배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의 눈빛,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된 전사의 눈빛이었다. 수면 아래에서 꿈틀대던 파동은 이제 거대한 해일이 되어 모든 것을 집어삼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되살아난 기억과 박할머니와의 예기치 못한 인연은 김민준의 차갑게 식었던 심장에 새로운 불꽃을 지폈다. 그것은 단순히 생명의 은인에 대한 감사함을 넘어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나날에 자신을 품어주었던 한 여성에 대한 깊은, 거의 가족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박할머니는 단순한 은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마지막 조각이었고, 따스한 사랑이 있었던 어린 시절과의 희미한 연결고리였다. 이제 그녀를 보호하는 것은 더 이상 임무나 부담이 아니었다. 그것은 삶의 이유였고,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강철 같은 결이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그 여인을 해치게 두지 않으리라. 설령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한다 해도 김민준의 내면의 이는 변하는 그의 눈빛과 태도에서 미묘하게 드러났다. 이전의 무심함과 피곤함 대신 깊은 결의와 냉철한 경계심이 자리 잡았다. 그는 박할머니의 포장마차 주변을 더욱 철저히 감시했고, 밤에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주변의 미세한 움직임 하나하나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는 알고 있었다. 흑룡회의 경고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곧 더 거칠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나올 터였다. 조태구는 박철민으로부터 또다시 실망스러운 보고를 받았다. 박할머니에 대한 자잘한 괴롭힘은 그 눈치 빠른 경비원 김민준 때문에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그 경비원은 더욱 기민하게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조태구의 인내심이 바닥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조직이 일가의 경비원 하나에게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더 이상 장난은 끝이다. 조태구가 박철민에게 명령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보여줘. 그 경비원이 보는 앞에서 박할망구 포장마셔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그놈이 또다시 끼어든다면 팔다리 하나쯤은 부러뜨려서 본보기로 삼아라. 우리가 누구인지,
거역하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가르쳐 주라고. 박철민은 즉시 행동에 착수했다. 그는 조직 내에서도 가장 악질적이고 폭력적인 행동대원 대여섯 명을 선발했다. 그들은 단순한 동네 불량배가 아니었다. 각종 굳은 일을 도맡아 처리하며 뼈가 굵어진 실전 경험이 풍부한 폭력 전문가들이었다. 손에는 야구 방망이와 쇠 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그날 밤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 유난히 어두컴컴했던 새벽녘, 박철민이 이끄는 행동대원들이 박할머니의 포장마차를 급습했다. 그들은 닥치는 대로 물건을 부수고 뒤엎기 시작했다. 유리창 깨지는 소리, 철제 선반 넘어지는 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박할머니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지만 그들의 난동은 멈추지 않았다. 이 더러운 할망구,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한 놈이 할머니를 밀치며 소리쳤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그림자처럼 김민준이 나타났다. 그는 순찰 중 이 소란을 듣고 즉시 달려온 것이었다. 눈앞에 펼쳐진 아수라장과 공포에 떠는 박할머니의 모습을 본 순간 그의 눈에 이글거리는 분노가 타올랐다. 여기까지. 김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행동대원들마저 순간적으로 얼어붙게 만들었다. 박철민은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오는 김민준을 보고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내 놈이로구나. 소문으로만 듣던 김민준이 용케도 나타났군. 하지만 오늘은 내 놈이 끼어들 자리가 아니다. 할머님께 손대지 마라. 김민준은 짧게 경고했다. 손만 대는 게 아니라 아주 작사를 내주마. 그리고 내 놈도. 박철민의 손짓과 함께 행동대원들이 일제히 김민준에게 달려들었다. 야구방망이와 쇠파이프가 섬뜩한 바람소리를 내며 허공을 갈랐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전의 싸움과는 차원이 달랐다. 김민준은 더 이상 자신의 힘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마치 잘 훈련된 맹수처럼 움직였다. 첫 번째로 달려든 놈의 야구 방망이를 가볍게 피하며 팔꿈치로 명치를 가격했다. 컥 하는 소리와 함께 놈이 쓰러졌다. 두 번째 놈이 휘두른 소의 파이프를 팔뚝으로 막아내며 동시에 그의 복부를 걷어찼다. 엄청난 충격에 놈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나뒹굴었다. 김민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우면서도 치명적이었다. 그는 상대의 공격을 최소한의 동작으로 피하거나 흘려보냈고 방역은 급소를 정확히 노렸다. 특수부대에서 수없이 반복했던 대인 격투술, 생존을 위해 몸에 새겨진 본능적인 기술들이었다. 그의 손과 발이 무기가 되어 폭력배들을 차례차례 무력화시켰다. 관절 꺾기, 급소 가격, 던지기. 그의 공격에 맞은 놈들은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몇몇 행인이 멀찍이 서 이 광경을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경비원 복장을 한 남자가 마치 영화 속 액션 배우처럼 프로 싸움꾼들을 압도하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다. 평소 조용하고 존재감 없던 경비 아저씨의 변신에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박철민은 당황했다. 자신이 데려온 최적의 행동대원들이 저항다운 저항도 못해보고 추풍 낙엽처럼 쓰러져 가는 것을 보며 그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저것은 인간의 움직임이 아니었다. 저것은 살인 기계였다. 이 괴물 같은 자식. 박철민은 공포를 떨쳐내려는 듯 고함을 지르며 직접 쇠 파이프를 휘둘렀다. 하지만 김민준은 그의 공격을 가볍게 피하며 순식간에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 정확하게 박철민의 손목 관절을 꺾어버렸다. 우두둑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쇠파이프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 박철민이 고통에 참 비명을 질렀다. 김민주는 박철민의 복부에 강력한 발차기를 날렸다. 박철민은 종잇장처럼 날아가 벽에 부딪힌 후 힘없이 쓰러졌다. 그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김민준을 올려다보았다. 김민준의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적에 대한 냉혹한 분노만이 가득했다. 순식간에 상황은 종료되었다. 바닥에는 신음하는 행동대원들과 박철민이 나뒹굴고 있었다. 김민주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지만 그의 자세는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는 쓰러진 박 할머니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부축해 일으켰다. 괜찮으십니까? 할머님 다친 곳은 없으세요? 박 할머니는 여전히 공포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떨고 있었지만 김민준의 따뜻한 목소리에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김민준의 옷자락을 꼭 붙잡았다. 방금 전 그가 보여준 모습은 그녀의 기억 속에 있던 어린 병사의 모습과 겹쳐지며 더욱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이 사건은 삽시간에 상가 단지 전체로 퍼져나갔다. 조용한 경비원이 사실은 엄청난 싸움 실력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홀로 흥룡회의 악명 높은 행동대원들을 전부 쓰러뜨렸다는 소문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어떤 이들은 통쾌해했고 어떤 이들은 두려워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누구도 김민준을 평범한 경비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조태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박철민으로부터 처참한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고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을 벽에 던져 박살냈다. 일가의 경비원 놈 하나에게 내 최정계 부대가 전멸당했다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박철민, 보수, 그놈은 보통 인간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그는 괴물입니다. 박철민은 부러진 팔을 부여잡고 고통과 공포에 떨며 말했다. 조태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처음에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여겼던 일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다. 김민준이라는 존재는 그의 예상보다 훨씬 위험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 속에는 기묘한 흥분과 호승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렇게까지 자신에게 저항하는 인물은 오랜만이었다. 좋다. 그 김민준이라는 놈, 내가 직접 상대해 주지. 그놈이 얼마나 대단한지 내 눈으로 확인해 주겠다. 조태구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이 게임이 점점 더 흥미로워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김민주는 박 할머니를 안전한 곳으로 모신 후 부서진 포장마차를 망견히 바라보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흥룡회는 그리고 조태구는 결코 여기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제 정면 대결은 피할 수 없었다. 그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방어만 할 수 없었다. 먼저 움직여야 했다. 그들의 심장부를 공격해야 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하나의 목표만이 선명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박 할머니를 지키고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자신의 손으로 끝내겠다는 결연한 의지. 그는 이제 후퇴할 수 없는 길에 들어섰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그는 기꺼이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치밀한 계획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결단은 내려지쳤다. 김민주는 더 이상 흥룡회의 공격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침묵의 경비원이 아니었다. 그는 방역의 길을 선택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박할머니를 보호하고 이 악몽을 영원히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잠자고 있던 전투 기술이 깨어난 그 운명의 밤 이후 그토록 갈망했던 평범한 삶이 멀어졌음을 그는 알았다. 하지만 이제 그의 마음속에는 후회나 망설임이 없었다. 대신 뚜렷한 목표, 강철 같은 의지, 그리고 가장 치열했던 전장에서 수년간 단련된 그의 정신 속에서 서서히 형태를 갖추어가는 계획이 있었다. 그는 스스로 유령이 되어 보이지 않는 칼날이 되어 흥룡회의 심장을 직접 찌를 작정이었다. 김민준의 첫 번째 단계는 정보 수집이었다. 적을 알지 못하고서는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은 군에서 뼈저리게 배운 교훈이었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흥룡의 조직원들의 동태를 살폈다. 박철민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의 이동 경로, 접선 장소, 자주 출입하는 유흥업소 등을 은밀히 추적했다. 그의 관찰력과 인내심은 특수부대 시절 정찰 임무를 수행할 때와 다름없었다. 그는 눈에 잘 띄지 않는 평범한 행인으로 위장한 채 때로는 밤의 어둠을 이용해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는 흥룡회의 주요 수입원이 불법 도박장 운영, 고금리 사채, 그리고 유흥업소와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한 보호비 갈취라는 것을 파악했다. 그는 이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이 흥룡회에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조직의 내부 구조, 행동 패턴, 그리고 핵심 인물들의 약점까지도 세밀하게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외과 의사가 수술 전에 환자의 몸을 정밀하게 진단하듯 흥룡회라는 거대한 암흑 조직을 해부하고 있었다. 하지만 혼자 힘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더 깊숙한 정보와 특수한 장비, 그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안전 가옥 등이 필요했다. 김민주는 망설임 끝에 과거 특수부대 시절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옛 전우들에게 연락을 취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모두 제대 후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피보다 진한 전우에는 여전히 그들을 묻고 있었다. 그는 암호화된 통신망과 과거에 약속했던 비상, 연락 수단을 통해 조심스럽게 그들에게 접근했다. 첫 번째로 연락이 닿은 사람은 이정훈이었다. 그는 부대에서 통신 및 정보 분석 전문가였고 제대 후에는 작은 IT 보안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김민준의 갑작스러운 연락에 놀랐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상황임을 직감했다. 민준이 형,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목소리가 참 좋지 않네요. 김민주는 자초지종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물론 박 할머니와의 개인적인 인연에 대해서는 깊이 언급하지 않았다. 단지 거대한 범죄 조직과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이며 도움이 필요하다고만 말했다. 이정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단호하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형,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필요한 장비나 정보가 있다면 말씀하십시오. 예전 실력, 아직 녹슬지 않았습니다. 김민주는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정훈 외에도 2명의 전우가 더 그의 요청에 기꺼이 응했다. 한 명은 폭파 및 특수장비 전문가였던 박기태였고 다른 한 명은 위장 및 잠입 전문가였던 최강우였다. 그들은 김민준이 어떤 위험한 일에 뛰어들려 하는지 자세히 묻지 않았다. 그저 김민준이라는 이름 석자와 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들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서로의 등을 맡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전우들의 도움으로 김민주는 흥룡회의 내부 통신 일부를 감청하고 주요 시설의 보안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박기태는 소형 EMP 발생기나 연막탄 같은 비살상 특수 장비를 몇 가지 조달해 주었고, 최강우는 안전 가옥 몇 군데와 필요시 사용할 수 있는 위장용 신분증을 마련해 주었다. 이제 김민주는 혼자가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를 지원하는 든든한 아군이 생긴 것이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김민주는 첫 번째 공격 목표를 정했다. 그것은 흥룡회의 주요 자금줄 중 하나인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 건물 지하에 비밀리에 운영되고 있는 불법 VIP 도박장이었다. 그곳은 정재계 인사들이나 돈 많은 집 사업가들이 은밀하게 드나들며 거액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벌이는 곳으로 하루에도 수십억 원의 현금이 오가는 흥룡회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 김민주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그는 이정훈의 도움으로 도박장의 보안 시스템 구조와 감시 카메라 위치를 파악했고, 박기태가 제공한 소형 EMP 발생기를 이용해 일시적으로 전력을 차단할 계획을 세웠다. 그의 목표는 현금을 탈취하는 것이 아니었다. 도박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고객 명단과 장부가 들어있는 금고를 확보하여 흥룡회의 불법 행위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었다. 작전 당일 밤 김민주는 검은색 작업복 차림의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채 도박장 건물 주변에 잠입했다. 그는 마치 한 마리의 표범처럼 소리 없이 움직이며 경비원들의 눈을 피했다. 약속된 시간에 이정훈이 원격으로 건물 주변의 일부 CCTV를 교란시켰고, 김민주는 그 틈을 이용해 지하로 연결되는 비상계단을 통해 도박장 내부로 진입했다. 도박장 내부는 화려한 샹들리에와 고급 가구들로 꾸며져 있었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도박에 열중하고 있었다. 김민주는 환풍구를 통해 미리 설치해둔 소형 EMP 발생기를 작동시켰다. 펑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도박장 내부의 모든 조명과 전자기기가 일순간 꺼지며 암흑천지가 되었다. 사람들의 비명과 아우성이 터져 나왔다. 그 혼란을 틈타 김민주는 적외선 투시경을 착용하고 미리 파악해둔 관리실로 향했다. 관리실에는 당황한 조직원 몇 명이 있었지만 어둠 속에서 귀신같이 나타난 김민준에게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그는 금고를 열어 고객 명단과 회계장부, 그리고 상당량의 현금 다발을 가방에 쓸어 담았다. 그의 목적은 돈이 아니었지만 현금은 흥룡회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수단이었다. 모든 것을 챙긴 김민주는 연막탄을 터뜨려 혼란을 더욱 가중시킨 후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왔다. 그가 사라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도박장에는 비상벨이 울리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이미 현장은 아수라장이 된 후였고 범인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다음날 아침 흥룡회는 발칵 뒤집혔다. 하룻밤 사이에 엄청난 액수의 현금과 중요한 장부가 사라진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VIP 고객들의 명단이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었다. 조태구는 분노로 이성을 잃을 지경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니었다. 너무나 대담하고 치밀한,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공격이었다. 그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김민준의 소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며칠 후 김민준은 또 다른 흥룡회의 사업장을 공격했다. 이번에는 그들의 고금리 사채 사무실이었다. 그는 사무실에 보관된 모든 채무자 계약서를 불태워버리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파괴하여 그들의 사업을 마비시켰다.
연이은 공격에 흑룡회 조직 내부에서는 동요가 일기 시작했다. 하부 조직원들은 정체불명의 공격자에 대한 공포감에 휩싸였고, 간부들은 조태구의 리더십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흑룡회라는 거대한 철옹성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김민주는 안전가옥에서 다음 작전을 준비하며 뉴스를 통해 흑룡회의 혼란상을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의 방역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는 흑룡회가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멈추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의 가슴속에는 박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와 함께 과거 전장에서 산화해간 전우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더 이상 그 누구도 잃고 싶지 않았다. 김민준의 연이은 대담한 공격은 흑룡회의, 자존심과 자금줄의 치명타를 날렸다. 스스로 서울 암흑가의 패자라 여겼던 조태구는 한때 하찮은 경비원 놈으로 치부했던 자에게 이토록 심한 모욕과 손실을 당한 적이 없었다. 그의 분노는 마치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화산처럼 폭발했다. 그는 더 이상 김민준을 가르치거나 길들이는 데 관심이 없었다. 이제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이 남아 있었다. 감히 흑룡에게 도전한 자를 산채로 잡거나 아니면 죽여버리는 것. 그의 범죄 네트워크가 총동원되었고 도시의 한 구석은 거대한 인간 사냥터로 변했다. 그놈을 찾아내 땅을 파서라도 찾아내란 말이다. 조태구는 자신의 호화로운 사무실에서 고함을 질렀다. 값비싼 양주잔들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산산조각 났고 평소 그의 눈치를 살피던 간부들조차 숨을 죽였다. 그놈 목에 현상금을 걸어 흑룡회 조직원뿐만 아니라 이 바닥에서 빌어먹고 사는 놈들이라면 누구든 좋다 그놈을 잡아오는 녀석에게는 평생 먹고 살 돈을 주겠다고 해. 조태구의 명령은 삽시간에 암흑가 전체로 퍼져나갔다. 김민준의 이름과 인상착의, 그리고 그에게 걸린 엄청난 현상금은 하이에나처럼 돈 냄새를 맡은 범죄자들의 눈을 번뜩이게 만들었다. 서울의 뒷골목은 김민준을 찾으려는 흑룡회 조직원들과 현상금 사냥꾼들로 들끓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치 거미줄처럼 도시 곳곳에 쫙 깔려 김민준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김민준은 이 모든 상황을 예견하고 있었다. 그는 박할머니를 최강구가 마련해준 안전 가옥으로 비밀리에 옮겼다. 그곳은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평범한 주택계에 위장된 아파트였지만 내부에는 최첨단 보안 장비와 비상탈출로까지 갖춰져 있었다. 박할머니는 처음에는 불안해했지만 김민준의 침착함과 전우들의 헌신적인 모습에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 할머님, 당분간은 이곳에서 지내셔야 합니다. 제가 모든 것을 끝내고 다시 모시러 오겠습니다. 김민준은 박할머니의 손을 잡고 약속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었다. 김민준은 더 이상 은신처에 숨어 지내지 않았다. 그는 마치 유령처럼 도시를 활보하며 흑룡회의 추격을 따돌리는 동시에 그들의 허를 찌르는 기습 공격을 감행했다. 그는 이정훈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전달받는 흑룡회의 동향 정보를 바탕으로 그들의 함정을 역이용하거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나 타격을 입히고 사라졌다. 어느 날 밤, 김민주는 흑룡회의 마약 밀거래 현장을 덮쳤다. 폐공장 지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던 거래였다. 그는 마치 뒤의 그림자처럼 잠입하여 거래 현장에 있던 조직원들을 순식간에 제압하고 마약과 거래 자금을 모두 확보했다.
그리고 경찰에 익명으로 제보하여 현장을 덮치게 만들었다. 이 사건으로 흥룡회는 막대한 자금 손실은 물론 조직의 핵심 사업 중 하나에 큰 타격을 입었다. 조태구는 미쳐 날뛰었다. 김민주는 마치 자신들의 머리 꼭대기에서 놀고 있는 듯 했다. 그는 점점 더 많은 인력과 자금을 투입하여 김민준을 추격했지만 김민주는 번번이 그들의 포위망을 비웃듯 빠져나갔다. 그의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했고 공격은 치명적이었다. 몇 차례의 격렬한 충돌이 있었다. 한 번은 으슥한 골목길에서 수십 명의 조직원들에게 포위당했지만 김민주는 지형지물을 교묘하게 이용하며 그들을 각계격파했다. 또 한 번은 차량 추격전 끝에 버려진 대형 창고로 유인되었지만 그는 창고 내부의 복잡한 구조를 이용하여 함정을 설치하고 오히려 추격자들을 함정에 빠뜨렸다. 그의 싸움 방식은 정면 대결을 피하면서도 상대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어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게릴라 전술의 정수였다. 이 과정에서 김민준 역시 몇 차례 부상을 입었다. 어깨에 칼을 스치기도 했고 격투 중에 갈비뼈에 금이 가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박기태가 미리 준비해둔 응급처치 키트로 스스로 상처를 치료하고 고통을 견디며 싸움을 이어갔다. 그의 정신력은 이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듯했다. 그를 지탱하는 것은 오직 박할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과 이 부조리한 폭력의 사슬을 끊어내겠다는 강한 의지뿐이었다. 김민준의 신출귀몰한 행적과 압도적인 전투 능력은 암흑가의 새로운 전설을 만들어냈다. 사람들은 그를 유령 경비원, 원맨 아밋 등으로 부르며 경외감과 공포심을 동시에 느꼈다. 흥룡회 내부에서는 김민준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조직원들이 늘어났고 몇몇은 몰래 조직을 이탈하기도 했다. 조태구의 철권 통치 아래 숨죽여 지내던 다른 군소 조직들 사이에서는 은밀하게 김민준을 영웅시하는 분위기마저 감지되었다. 조태구는 이러한 상황 변화에 더욱 격분했다. 자신의 조직이 일개의 개인에게 농락당하고 내부적으로 와해될 조짐까지 보이자 그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김민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바로 박할머니를 다시 미끼로 사용하려는 비열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박할머니가 숨어있을 만한 곳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이정우는 흥룡회의 이러한 움직임을 즉시 감지하고 김민준에게 알렸다. 형님, 조태구가 할머님을 노리고 있습니다. 놈들이 안전 가옥의 위치를 파악하려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대비해야 합니다. 김민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이미 예상했던 바였다. 조태구 같은 인간이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위인이었다. 하지만 박할머니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그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이제 더 이상 숨바꼭질 같은 싸움을 계속할 수는 없었다. 조태구와의 정면 대결. 그것만이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정훈아, 조태구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겠나 놈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 놈의 심장부 말이다. 이정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다. 쉽지 않겠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하지만 형님, 혼자서 가시려는 겁니까?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괜찮다. 어차피 언젠가는 끝내야 할 일이다.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니다. 너희들이 있지 않나. 김민준의 목소리에는 비장함과 함께 전우들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는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의 몸은 지쳐 있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날카로웠다. 흥룡의 분노가 극에 달한 지금 그는 그 분노의 심장부로 직접 걸어 들어가 모든 것을 끝낼 생각이었다. 밤은 깊었고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서울의 밤하늘은 융단처럼 도시를 덮었지만 그 아래에서는 권력과 폭력의 압류가 여전히 들끓고 있었다. 몸에 딱 붙는 검은색 전투복 차림의 김민주는 마치 자신이 어둠의 일부인 양 그 속에 녹아들었다. 그의 얼굴은 차갑고 무표정했지만 두 눈만은 마지막 사냥을 앞둔 맹수처럼 번뜩였다. 이정훈의 도움으로 그는 조태구의 아지트를 정확히 파악했다. 도시 외곽 언덕 위에 자리 잡은 호화롭고 외딴 별장으로 여러 겹의 경비와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철저히 요새화된 곳이었다. 그곳이야말로 흥룡회의 심장이자 조태구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장소였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김민준이 결정타를 날릴 곳이었다. 형님, 내부 구조도와 경비 시스템 분석 자료 전송했습니다. 예상대로 만만치 않습니다. 외부에는 적외선 감지기와 동작 센서가 깔려 있고 주요 길목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부 경비 인력도 최소 10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모두 조태구의 최측근 정계 조직원들일 겁니다. 이정훈의 목소리가 김민준의 귀에 꽂힌 초소형 이어폰을 통해 들려왔다. 알겠다. 예정대로 진행한다. 기태와 강구는 준비됐나? 네, 박기타의 형님이 준비한 EMP 교란 장치가 곧 작동할 겁니다. 최강우 형님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외곽에서 퇴로를 확보하고 대기 중입니다. 김민주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별장 외벽의 가장 취약한 지점으로 접근했다. 박기태가 말한 대로 짧은 전자파 교란과 함께 외벽의 일부 센서들이 몇 초간 먹통이 되었다. 김민주는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담을 넘었다. 그의 몸놀림은 고양이처럼 민첩하고 소리 없었다. 별장 내부는 고요했지만 곳곳에 숨겨진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는 이정훈이 보내준 실시간 정보를 바탕으로 순찰 중인 경비원들의 동선을 피해 그림자처럼 이동했다. 그의 목표는 조태구가 있는 최상층의 개인 서재였다. 몇 명의 경비원을 소리 없이 제압하며 복도를 지나던 중 그는 예상치 못한 복병과 마주쳤다. 건장한 체격의 사내 2명이 양쪽에서 협공해 들어왔다. 그들은 흥룡회 내에서도 실력자로 알려진 조태구의 직속 경호원들이었다. 내 놈이 김민준이냐 드디어 나타났구나. 격렬한 격투가 벌어졌다. 좁은 복도에서의 싸움은 불리했지만 김민준은 주변의 지형 지물을 최대한 활용하며 그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방역했다. 한 놈의 주먹을 피해 벽을 박차고 뛰어올라 다른 놈의 목을 팔꿈치로 가격했다. 이어지는 발차기로 첫 번째 놈의 다리 관절을 부러뜨렸다.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지만 이 소란으로 인해 별장 내에 다른 경비원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제길 들켰다. 김민주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제 은밀한 침투는 불가능해졌다. 그는 정면 돌파를 감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복도와 계단 곳곳에서 무장한 조직원들이 쏟아져 나왔다. 김민주는 마치 분노한 야수처럼 그들에게 돌진했다. 그의 주먹과 발길이 닿는 곳마다 비명과 함께 조직원들이 나가떨어졌다. 그는 더 이상 힘을 아끼지 않았다.
수년간 억눌러왔던 전투 본능이 완전히 폭발한 듯했다. 그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었다. 그는 전쟁 병기였다. 피와 땀이 범벅이 된 채 김민주는 수많은 적들을 쓰러뜨리며 마침내 조태구의 서재문 앞에 도달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안에서는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그는 거칠게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넓고 호화로운 서재 안, 거대한 책상 뒤편에 가죽, 의자에 조태구가 앉아 있었다. 그는 놀랍게도 침착한 표정으로 김민준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2명의 거한이 마치 석상처럼 버티고 서 있었는데 그들은 흥룡회 내에서도 최강의 전투력을 자랑하는 쌍칼 형제였다. 드디어 여기까지 왔군. 김민준, 내 놈의 실력. 과연 소문대로 대단하더군. 내 부하들이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당할 줄은 몰랐다. 조태구가 여유로운 척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살짝 떨리고 있었다. 조태구, 내 놈의 악행도 오늘로 끝이다. 김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선언했다. 그의 몸 곳곳에는 크고 작은 부상이 있었지만 그의 투지는 조금도 꺾이지 않았다. 끝이라고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 내 놈이 내 마지막 카드까지 상대할 수 있을지 어디 한번 보자. 쌍칼, 저놈을 처리해라. 쌍칼 형제가 동시에 김민준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의 손에는 번뜩이는 단도가 들려 있었다. 그들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며 빈틈없는 협공을 펼쳤다. 김민준은 잠시 수세에 몰리는 듯 했지만 곧 특유의 침착함과 동물적인 감각으로 그들의 공격 패턴을 읽어내기 시작했다. 숨 막히는 공방전이 이어졌다.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 격렬한 몸싸움 소리가 서재를 가득 메웠다. 김민주는 쌍칼 형제의 공격을 아슬아슬하게 피하거나 막아내면서 그들의 빈틈을 노려 예리한 방역을 가했다. 오랜 격전 끝에 그는 마침내 쌍칼 형제 중 한 명의 팔을 꺾어 단도를 빼앗고 그 단도로 다른 한 명의 어깨를 찔러 전투불능 상태로 만들었다. 마지막 남은 한 명도 그의 강력한 발차기에 맞아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이제 서재 안에는 김민준과 조태구 단둘만이 남았다. 조태구는 자신의 마지막 보루였던 쌍칼 형제마저 허무하게 쓰러지는 것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치며 책상 서랍에서 권총을 꺼내려 했다. 하지만 김민주는 그보다 빨랐다. 그는 번개처럼 달려들어 조태구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었고 권총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에이 조태구가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다. 김민주는 조태구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어붙였다. 내 놈 같은 쓰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았는지 아나? 살려줘. 돈은 얼마든지 주겠다. 제발 목숨만. 조태구는 비굴하게 애원했다. 방금 전까지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김민주는 경멸에 찬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조태구를 죽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쉬운 결말이었다. 그는 조태구가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법의 심판 아래서 치르기를 바랐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살아남아 자신이 이룩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똑똑히 보게 만들고 싶었다. 김민주는 조태구를 기절시킨 후 이정훈에게 연락하여 경찰에 신고하도록 했다. 곧이어 경찰 사이렌 소리가 별장 주변을 가득 메웠다. 김민주는 최강구가 확보해둔 퇴로를 통해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왔다. 그의 임무는 끝났다. 며칠 후 조태구를 비롯한 흥룡회 핵심 간부들이 대거 검거되었다는 뉴스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김민준이 확보했던 장부와 증거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거대 범죄 조직 흥룡회는 그렇게 허무하게 몰락했다. 김민주는 그 뉴스를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흥도 없었다. 그는 단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박할머니의 안위와 평화로운 미래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기나긴 싸움은 끝났지만 그에게는 또 다른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서울을 휩쓸었던 흥룡회라는 폭풍이 마침내 잦아들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신문 지면과 TV 뉴스는 서울 최대 범죄 조직 중 하나의 몰락에 대한 정보로 가득 찼다. 조태구를 비롯한 핵심 간부들이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보호비 갈취, 고리대금업, 불법 도박장 운영에서부터 마약 밀매와 정교한 자금 세탁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끔찍한 범죄들이 공명정대한 빛 아래 드러났다. 도시 전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특히 새벽 상가 단지를 포함하여 한때 흥룡회의 소나기에 놀아났던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선량한 시민들은 더욱 그러했다. 오랫동안 드리워졌던 검은 그림자가 걷히고 일상에는 본래의 평온함이 되돌아왔다. 그 누구도 이 거대한 범죄 제국을 무너뜨린 배후의 인물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고 단지 이름 없는 영웅에 대한 어렴풋한 소문만이 떠돌 뿐이었다. 김민주는 최강구가 마련해준 또 다른 안전 가옥에서 조용히 회복기를 가졌다. 조태구와의 마지막 격전에서 입은 부상들은 생각보다 깊었지만 특수부대 시절 단련된 강인한 신체와 정신력 덕분에 그는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다. 이정훈과 박기태, 최강우는 번갈아 가며 그를 돌보았고 박할머니 역시 매일같이 찾아와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주며 그의 곁을 지켰다. 민준아, 이제 다 끝난 게냐? 박할머니가 그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갈아주며 조용히 물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걱정과 안쓰러움이 가득했지만 그 밑바탕에는 깊은 감사함과 자부심이 깔려 있었다. 그녀는 이제 김민준이 과거 자신을 구해준 그 어린 병사였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가 얼마나 대단하고 정의로운 일을 해냈는지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김민주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할머님을 괴롭히지 못할 겁니다. 그의 마음은 폭풍이 지나간 바다처럼 고요했다. 오랫동안 그를 짓눌렀던 과거의 악몽과 죄책감, 그리고 분노와 증오심이 모두 씻겨 내려간 듯했다. 그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은 것 같았다. 물론 그 과정에서 그는 수많은 폭력과 위험에 직면해야 했고 어쩌면 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행동을 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지켜야 할 소중한 사람이 있었고 바로잡아야 할 불의가 있었다. 그의 군대물은 빠지지 않았지만 이제 그것은 파괴적인 본능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힘으로 승화된 듯 했다. 몸이 완전히 회복되자 김민주는 앞으로의 삶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김민준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능력과 과거의 경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깨달았다. 어느 날 이정훈, 박기태, 최강우가 그를 찾아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진지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형님, 저희가 함께 회사를 하나 차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정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보안 컨설팅 회사입니다. 형님의 전략적 사고와 전투 능력, 저의 정보 분석 기술, 기타의 형의 특수 장비 지식,
강구형의 잠입 및 경호 능력을 합치면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불의로부터 보호하고 형님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습니다. 김민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전우들의 제안은 매력적이었다. 그것은 그가 가진 기술을 합법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신뢰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좋다. 한번 해보자. 김민준이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그의 얼굴에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떠올랐다. 몇 달 후 서울 한복판에 블루 라이트닝 시큐리티라는 이름의 작은 보안 컨설팅 회사가 문을 열었다. 김민준이 대표를 맡았고 3명의 전우가 각자의 전문 분야를 담당했다. 그들은 대기업이나 부유층만을 상대하는 기존의 보안 회사들과는 달랐다. 그들의 주된 고객은 범죄의 위협에 노출된 중소기업, 사회적 약자, 그리고 불의에 맞서 싸우려는 평범한 시민들이었다. 그들은 때로는 의뢰인의 신변을 보호하고 때로는 불법적인 감시나 협박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었으며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의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들의 활약은 조용했지만 그들이 남긴 정의의 파장은 서서히 사회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김민주는 더 이상 새벽 상가 단지의 외로운 경비원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한 회사의 대표이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든든한 보호자가 되었다. 그는 여전히 과묵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따뜻함과 자신감이 넘쳤다. 박 할머니는 예전처럼 새벽 상가 단지에서 작은 포장마차를 계속 운영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그늘이 없었다. 언제나 밝고 인자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했고 그녀의 포장마차는 상인들과 손님들의 사랑방 역할을 셔츠. 김민주는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할머니를 찾아와 따뜻한 어묵갱 국물 한 그릇을 나누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그에게 그곳은 여전히 가장 편안한 안식처였다. 어느 맑은 봄날 아침, 김민주는 박 할머니의 포장마차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받고 있었다. 상가 단지에는 활기가 넘쳤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정겹게 들려왔다. 그는 문득 과거 군 시절 작전 브리핑에서 자주 듣던 말을 떠올렸다. 여명 이전이 가장 어둡다. 그렇다. 그의 인생에도 길고 어두운 밤이 있었다. 하지만 그 밤이 깊을수록 새벽의 여명은 더욱 찬란하게 빛나는 법이었다. 그는 이제 그 찬란한 여명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사랑하는 할머니와 든든한 전우들이 함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김민주는 평화로운 아침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폭풍은 지나갔고 아름다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지난 몇 달간 김민준의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외로운 경비원에서 시작하여 거대한 악의 조직에 맞서 싸우고 소중한 인연을 지키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그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이 소설을 집필하면서 저는 인간 내면에 숨겨진 강인함과 정의감,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김민준처럼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에서 크고 작은 전투를 치르고 있으며 때로는 예상치 못한 영웅이 되기도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김민준과 박 할머니, 그리고 그의 든든한 전우들의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들이 만들어갈 또 다른 이야기들이 독자 여러분의 상상 속에서 더욱
풍성하게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부족한 그림에도 불구하고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달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작가 드림